지난 시간에 원서보다는 국서가 먼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 활동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그냥 눈으로 책을 읽고 있으면 되잖아. 그 뒤에 뭐가 필요하지? 뭐 요약하기 있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사고 능력을 필요하는 학습 활동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수동적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지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장을 요약하고 제목을 찾고 이런 추론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잠깐 접고 책 읽기 요령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인드맵이라는 틀을 활용해서 어떻게 글을 요약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아이들한테 했어요. 자, 영어 시간에 영어 책 가져오면 재미없으니까 책 꺼내봐 수업 시간에 책 가방 꺼내봐 그랬더니 역사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한 학생한테. 그래서 야, 다 꺼내봐 역사 교과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나왔던 주제가 신학로 개척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학습 활동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쓰는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요약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요약한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제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에 직접 정리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 요약 한번 해봅시다. 마인드맵 써서 요약합시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을 던지고 이렇게 써냈느냐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어떻게 정리한지에 대한 수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수업은 안 하고 마인드맵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자, 마인드맵 수업을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아이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주의를 끌어야 되는 거니까 자 방을 만들어 봅시다 이랬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방이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너네 집에 미래의 너네가 살 집에 방이 몇 개가 있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100개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야, 축구장 크기인데? 그러면 야 좋겠다. 방 100개야.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되게 소심하게 4개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니까 4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몇 개든 상관없어. 그래서 4개부터 100개까지 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습 액티비티는 뭐냐면 그 각각의 방에 가구를 채울 거야 라고 딱 질문 던지니까 100개 라고 했던 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100개 다 채워요?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너네들이 처음 상상했던 그 방의 개수에다가 가구를 채워넣을 거야. 그런데 어느 방에 어떤 가구를 채워넣으면 좋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100개라고 말하는 학생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가구가 100개가 있나? 안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수정이요. 방 개수를 좀 줄일게요. 줄여.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방을 몇 개를 만들 거냐? 두 번째, 그 각각의 방에 어떤 가구를 채워 넣을 거냐랍니다. 그럼 가구를 막 종류를 쓰겠죠. 그래서 1번 방에는 뭐 집어넣고 2번 방에는 뭐 집어넣고 막 그런 액티비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티비티가 뭐였냐면 어느 방에 정확하게 어떤 가구가 있는지 외워봐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다시요. 다시 할게요. 그 방에다가 방 개수도 조절하고 그 각각의 방에 들어가는 가구의 종류도 막 다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무작위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은 1번 방에만 아니면 모든 방에 책상을 다 집어넣어.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물어볼 게 뻔하니까 기억하기 쉽게 방의 개수와 방에 들어갈 가구의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룰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인드맵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신학로 개척이라는 하나의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정의할 건가? 이게 방의 개수를 만드는 겁니다. 방의 개수를 100개로 만들겠다. 여기 나오는 항목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내용이 디테일한 정보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방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하기 쉬운데 방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방이 1개라면 이 지문을 하나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을 그대로 베낀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방의 개수를 정한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나서 몇 개의 카테고리로 정의할 건가를 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방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는 2개의 꼭지로, 3개, 4개의 꼭지로 정의하겠다라는 게 방 만들기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 있는 방에 가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특정한 가구를 특정한 방에 집어넣어야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이게 마인드맵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의 핵심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는 어떻게 말하냐. 방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가구를 집어넣어라. 세 번째, 어떤 방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기억하기 쉽게 다시 재배열. 그러면 방의 개수와 가구의 종류가 다시 정리가 쭉 됩니다. 그게 마인드맵의 핵심이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와서 모의고사, 수능 지문에서 문제 풀릴 때 너무 좋습니다. 응용이 너무 잘 돼요. 여기 나오는 거 가운데 들어간 제목이죠. 가운데 들어가는 이 박스에 들어가는 이 글이 제목이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맨 꼭지 하단에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는 가구가 내용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질문에 어떤 특징이 있었지 기억도 굉장히 잘 나요. 내신, 영어, 국어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수업을 째고 마인드맵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물로 가져와봐 정리해서 다음에 시험 준비할 때 마인드맵 써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 과목을 정합니다. 모든 과목을 마인드맵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안 되는 과목이나 특히 좋아하는 과목, 반대로 좋아하는 과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너무 정리가 잘 되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문장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영작하고 쓰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고등학교 지문을 해석할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글을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돼요.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켜둬야 되는 거예요. 책 읽기, 수동적인 학습 활동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사고력을 필요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마인드맵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방 만들기, 가구 채우기, 요게 다예요.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안녕.